자, 그 다음 주제는 물질 전달이 전체 속도를 결정할 경우 전류는 물질 전달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전기학 반응은 이제 다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일단은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전달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한 물질이 다시 이제 벌크로 이동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전달이 있어야 돼요. 어? 아무리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돼도 반응할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탈 물질이 없으면은 아무리 온도가 높고 공기가 있어도 산소가 있어도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극 그 반응 조건이 딱 맞춰졌다 해도 반응할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왜냐? 반응은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어요. 플럭스죠, 플럭스. 플럭스가 뭡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양인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양을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어떤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이 넓으면은 물질이 뭐 많이 이동하겠죠. 그죠? 면적이 적으면은 물질 이동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물질 양이 적겠죠. 그렇지만 그 두 개는 공평한 비교가 아니죠. 왜죠? 동일한 면적으로 우리가 어,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1초에 이동하는 그 물질의 양과 어, 뭐 10초, 뭐 1분 동안 이동하는 물질의 양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고 또 단위 시간으로 나누는 게 그게 공평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플럭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걸 잘 보시면 이게 플럭스예요. 플럭스 이게. 플럭스. 근데 x equals 제로가 한 것이 왜냐? x라는 것은 전극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것은 전극 바로 표면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는 그죠? 여기 이제 D라고 쓴 것은 디퓨전. 이때는 이 확산에 의해서만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 속도는 이렇게 플럭스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요거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이거 보고 디퓨전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퓨전 커런트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전극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때 어때요?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이게 한참 가야 되네요. 여기 보세요. 전극 표면에서 일단 전압을 딱 걸면은 요 기울기겠죠. 기울기. 그죠? 농도 기울기가 가장 크잖아요. 그때 이제 디퓨전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어, 시간이 이렇게 전압을 포텐셜을 스텝을 딱 줬을 때 시간 제로일 때 가장 큽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물론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쭉 감에 따라서 요 농도 기울기가 점점 이게 작아지니까 점점 디퓨전 커런트가 점점 이렇게 이런 커브를 가지고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브를 잘 분석하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물질이 디퓨전 되는 그 속도 있어요. 특정한 속도. 요게 이제 D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O는 왜 쓰느냐? 일단 산화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디퓨전 코이피션트라고 합니다. 확산 기회수 이렇게 돼요. 이 확산 기회수를 측정하는 것이 전기학에서는 중요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서 연력학과 반응 속도론 한번 이걸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자전달 논의는 연력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죠? 아까 이제 에너지 레벨 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그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 연력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음?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전자 전달도 실제로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서 현상학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력학은 뭡니까? 연력학은 여기 보시면은 연력학으로는 반응이 진행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고 반응 속도로는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반응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델타 깁스 프리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으면은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반응이고 0보다 크면은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1번학에서 이제 2학기 때 잘 배웠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력학적으로 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반응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왜냐? 이때는 반응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를 하나 여기다 제가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환원되어 수소기체로 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백금에서는 매우 빠릅니다. 이건 상당히 빨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매우 높아요. 큽니다. 수온에서 양성자를 환원시키기 위해서는요 매우 느려요. 그죠? 너무너무 느립니다. 연력학적으로는 가능한다 쳐도 즉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반응을 일으키려면 전류를 매우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죠? 즉 높은 과전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은 연력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기학 그 반응을 연구하는데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연력학과 반응 속도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그죠? 반응 속도론을 우리가 연구하면은 반응 속도를 우리가 직접 측정해서 속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측정은 전류 하나로 측정이 되지만은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충전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 이거 뭡니까? 차징 커런트.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전기적 이중층을 충전하기 위해 흐르는 전류로서 실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충전 전류, 차징 커런트. 예전에는 콘덴서 커런트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왜냐? 전화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콘덴서라고 있잖아요. 요즘은 콘덴서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캐패시터라는 말을 써요. 또는 차징 커런트 또는 캐패시티브 커런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산화나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전자가 이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화나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캐패시터를 즉 콘덴서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산화나 환원은 아니죠. 그죠? 일단 이거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페러데이 커런트가 있어요. 페러데이 커런트.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과학자 마이클 페러데이, 그죠? 영국에 이제 살았어요. 이제 1790 언제죠? 1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워낙 가난해서 어, 그 처음에는 뭘 했죠? 신문을 돌렸어요. 영국에서. 그 다음에 어디 재본소 있죠? 재본소. 리보라고 해서 이제 이 저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제 이민온 사람이 운영하던 그 재본소 책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처럼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 이제 원고를 보내면 그걸 잘 재본해요. 이건 완전히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재본공으로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험프리 데이비라는 영국 그 저기 저 로얄 인스티튜션은 뭡니까 이게 왕립 연구소에 이제 가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죠? 나머지 한 40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구를 해서 진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뭐 얘기 약간 샜는데 뭐 약간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이클 페러데이는 진짜로 어 저 공부를 저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 당시 영국에 무슨 뭐 의무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직 배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학문에 대한 그 저 열정을 불태우느냐 책방에 있어서 이제 재본을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재본가가 됐는데
그걸로 계속 갔으면 아마 돈도 좀 벌었을 텐데 깨끗이 그만두고 이제 과학자의 길로 갔죠. 어, 그렇게 이제 재본소에 이제 많은 책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그저 이 재본소 주인이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다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어? 근데 특히 이제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화학책을 좋아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둬야 하느냐, 뭐 그런 책도 읽고, 그죠? 이제 마이클 페레데의 전기를 제가 이렇게 몇 권 읽어봤는데 참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학에 굉장히 흥미를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페레데이가 얻은 지식은 일단 그 저 어디 왕립 연구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다 거기서 얻은 거예요. 학교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다 책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언제죠? 1990 언제입니까? 1년 1년인가 2년인가 그 마이클 페레데이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제가 이제 여전히 미국에 이제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 전기화학회에서 뭐 전기학회뿐만 아닙니다. 막 물리학회에서도 많이 기념을 했을 거예요. 전기학회에서 그 기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그 피닉스라는 그 도시 있잖아요. 제일 큰 도시. 거기서 이제 학교가 열렸는데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제 지도교수와 함께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 페르데이 특집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강연을 한 겁니다. 페르데이가 20세기에 살았으면은 노벨상을 최소 3개는 받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제가 이제 페르데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물론 대강 알고 있었지만은 그 업적을 자세히 몰랐는데 페르데이 업적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뭐죠? 여러분 페르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전기와 자기는 두 개의 다른 성질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전기로부터 자기가 유도가 되고 자기로부터 전기가 유도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페르데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연구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수식으로 네 개의 수식으로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역시 영국 사람인데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분 또 되게 존경합니다. 그죠? 이제 마이클 페레데이도 그렇고 물론 나이 차는 한 40년 나요. 맥스웰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아주 그분들은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이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페레데이 법칙이 뭐냐?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크고 지금 모터가 다 페르데이 법칙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또 뭡니까? 전기화학적으로도 페르데이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페르데이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전기화학에서. 전기 분해할 때 전기 분해한 그 되는 양은 흐르는 전체의 그 흐르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게 페르데이 법칙이에요. 거기서 이제 페르데이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F. 아까도 F 나왔잖아요. F. 1F. 1F가 얼마죠?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즉 96485 그죠? 96,485 쿨롱이다. 이게 뭡니까? 그게 1페르데예요. F. 즉 전자 하나의 전하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가 바로 1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여러분 에너지 다니는 줄이죠. 영국의 제임스 줄. 그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힘이 다니는 뉴턴. 그죠? 아이삭 뉴턴. 그래서 되게 위대한 과학자를 기념해서 그 단위가 하나씩 있는데 페르데이는 페르데이 이름으로 단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데이 상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페럿이죠. 페럿.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저 캐패시터, 콘덴서의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에요. 페럿. FARAD. 왜 페르데이를 안 하냐? 페르데이를 하면은 페르데이 상수랑 헷갈리니까 그냥 페럿입니다. 페럿. 그죠? 아주 위대한. 그리고 페르데이 업적이 많아요. 최초로 기체를 액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 저 압력을 가하면은 많은 기체가 액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온도를 낮춰도 되죠. 그죠? 근데 당시만 해도 온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냉장고 뭐 전혀 없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염소 기체가 있는데 그 압력을 가해서 가했더니 이제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험하다가 나중에 이제 압력을 가하다가 이게 실험관이
이 유리기가 터져가지고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실명을 할 뻔한 적도 있어요. 눈 주위가 다 찢어졌는데 다행히 눈동자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도 천운이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벤젠을 발견했어요, 벤젠. 물론 이제 벤젠이라는 이름은 이제 페르데이가 이제 짓진 않았지만은 또 뭐가 있죠? 페르데이는 또 자기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는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장에 걸리면은 이제 자기장에 끌리는 것을 뭡니까? 이거는 뭐 상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산소가 그렇고 여러 많은 물질이 그런데 다이아 마그네티즘은 뭡니까? 그건 반자기성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많은 물질들은 자기장 내에서 이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뭐 이제 다이아 마그네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페레데이가 발견한 거고 또는 뭡니까? 또 빛이 자기장 내에서 회전한다. 페레데이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페레데이는 앞에 뭐가 붙냐면은 이 디스커버러 발견자 페레데이. 그죠? 근데 참 또 하나 참 존경할 만한 것이 페리데이는 그 수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거의 다 혼자 썼어요. 거의 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영국은 자본주의가 이제 막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원동력이 그거잖아요. 어떤 뭐를 하나를 발명하면은 그것을 그 권리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명자들이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산업화가 가능하면은 회사를 차려가지고서 많은 그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현대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해서 나쁘게 볼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그러한 뭐랄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해 주죠.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때 이미 특허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허. 그래서 만약에 페르데이가 자기 뭐 전자 유도 법칙 같은 거 특허를 냈으면요. 그 로열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거부가 됐을 겁니다. 근데 페르데이는 자기 그 연구 결과를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내 연구 결과는 다 만인을 위한 것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죠, 그죠?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페르데이는 오직 자연을 탐구하고, 그죠? 발견하고 그런 것에 어, 몰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때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그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는데 영국의 최전성기 때 살았죠. 근데 이제 여왕이 방문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상이 방문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는 아마 수상인 것 같아요. 수상이 연구소를 페르데가 워낙 유명하고 뛰어나니까 이제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유도법칙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어디다 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장차 세금을 걷는 데는 많이 쓰일 겁니다. 그죠? 그 말이 맞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법칙을 이용해서 모터 같은 게 이제 발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산업이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말이 이제 샜는데 이 페르데이 전류라는 것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서 산화 환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산화 환원이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를 페르데이 전류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페르데이 전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 전류 이것도 있어요. 충전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 교과서를 제 설명만 듣지 마시고 항상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이제 슈퍼 캐패시터라고 이제 그걸 또 개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건 그 시간 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 왼쪽이 전극이고 오른쪽이 어떤 용액이죠, 그죠? 잘 보시면은 여기 요 전자가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위에. 근데 이 상태에서는 루모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요 전극에 계속 마이너스 전압을 더 크게 걸어요. 그래서 그럼 요 에너지 레벨이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루모 레벨보다 올라가면은 여기 전극으로부터 루모의 용액 중에 있는 어떤 물질의
전자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죠? 이때 흐르는 건 뭡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때는 뭐죠? 페라데이 전류죠. 그죠? 왜냐? 실제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여기 용액 중에 있는 어떤 물질을 환원시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페라데이 커런트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 충전 전류는 뭐냐?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전극을 이 용액 중에다가 일렉트로라이트에다가 집어넣고 전기화학 실험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만약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전극은 이 표면에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 그죠? 전하를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전하는 전극 표면에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는 전극 표면에 딱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극 표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 전해질 이 용액에서 어떻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많이 전극 표면에 분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계면입니다. 계면, 그죠? 이게 이걸 갖다 일렉트리컬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은 또한 다른 그 반대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극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은 용액 중은 그 전극 표면 근처는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분포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전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이 전기 회로 중에 이 캐패시터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캐패시터. 이 심볼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이렇게 이제 두 이제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 이게 캐패시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화학은 아주 자연스럽게 캐패시터,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는 캐패시터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전자가 이 전자 에너지가 쭉 증가해서 전극으로부터 이쪽으로 용액 쪽에 있는 성분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때 이게 이제 패러데이 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패러데이 커런트를 이게 전자가 무조건 아주 잘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동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자가 이동할 때, 즉 전하가 이동할 때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우리가 R로 표시하고 CT 이거는 Charge Transfer Resista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들어보세요. Charge Transfer Resistance 이거는 뭡니까?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분을 이렇게 저항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전극 표면에서는 요 캐패시터도 있고요. 이걸 보고 레이어가 하나, 두 개니까 더블 레이어 캐패시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C, DL 이렇게 표시해요. 그죠? 더블 레이어 캐패시터가 있고 또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되면은 차지 트랜스퍼에 의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그 두 개는 직렬 연결이 아니고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전기 회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모델링. 즉 말하자면은 이것을 이게 복잡하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등가 회로 이퀴밸런트 서킷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와 더블 레이어 캐패시턴스가 서로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웹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압을 여기 배터리를 갖다 놓고 전압을 딱 걸어요.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아무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딱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질문. 여기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많았으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딱 흘러다가 이 여기에서는 두 갈로 나눠지니까 이쪽으로 흐르고 또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서 합쳐져서 동일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뭡니까 여기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페러데이 커런트입니다. 이게 바로 페러데이 커런트 여기 그죠? 이거는 실제로 여기 보세요. 요거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해서 환원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화 환원에 해당하는 전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전류가 여기서 나눠져서 위로 흐르는 전류는 페러데이 커런트고 여기 밑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이거
요 캐패시터를 충전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이때도 전류가 흘러요. 이거를 뭡니까? 무슨 전류죠? 차징 커런트라 이렇게 합니다. 충전 전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은 제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을 우리가 등가 회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용액 있잖아요. 여기 용액, 여기 용액. 어쨌든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전극이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의 클로즈 루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용액은 어때요? 용액도 저항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액의 저항. 용액도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액의 저항은 요 전체와 직렬 연결된 여기에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 또는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다 붙이는 게 좋겠죠. 그죠? 용액도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이 그림에서는 생략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용액까지 하면은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일단은 생략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려 이제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전기학 때 어떻게 그럼 이 충전 전류, 추하진 커런트와 패러데이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 저자가 든 예는 수은입니다. 수은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물론 이게 이제 전극 이것만 있죠. 또 다른 쪽에 있는데 지금 한쪽만 그냥 보는 겁니다. 용액 중에다가 수은바운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 용액은 뭡니까? 물인데 수용액인데 여기에 전해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온 성분이 있어야 돼요.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전압을 쭉 바꿔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밑에 그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은 전압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0.25V하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를 표시했네요. 이분은 저 여기에는 마이너스 2.1V 요 사이는 전류가 별로 흐르지 않아요. 약간만 흐르죠, 그죠? 이것이 충전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 아무 반응도 흐르지 않고 위에서 보면은 요쪽으로 흐르지 않고 전류가 요것을 충전할 때 들어가는 그때 흐르는 전류, 요게 충전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0.25V보다도 더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이때 플러스 쪽으로 이 전압을 계속 이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게 에노딕 커런트, IN은 에노딕 커런트, 즉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산화가 일어나느냐 보면 말이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0.25V보다 더 플러스로 밑이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은 자체가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은 자체가 산화가 일어나요. 근데 용액 중에는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은이 산화가 일어나서 He2Cl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요? 이때 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산화죠. 이게 뭐예요? 요 이름을. 이게 바로 칼로멜이에요. 칼로멜. 이 물질 자체가. 여러분 칼로멜 전극을 만들 때 쓰는 물질이 이겁니다. 그죠? 그는 반면에 한 마이너스 2.1V보다 더 마이너스로 더 바꾸면 어떻습니까?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이때는 무언가가 이제 환원이 왕창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이때 마이너스 2.1V보다 더 마이너스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액 중에는 포타슘 이온이 이게 환원돼서 포타슘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포타슘 금속으로 되는데 이때는 수은이 있기 때문에 수은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죠? 포타슘 여기는 제로라고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타슘이 이온이 금속으로 되면서 수은 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말감이랍니다. 아말감. 이거는 수은 아말감인데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포타슘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죠? 금속 자체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이 녹일 수 있는 금속이 종류가 무지장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녹일 수 없는 금속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근데 수은은 금은 잘 녹이지만은 백금은 잘 못 녹입니다. 백금은 전혀 못 녹여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셋업 해놓고 물론 워킹 일렉트로 하나만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NH 노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또는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전압이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압이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재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차징 커런트 요 부분이 차징 커런트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페레이 커런트다 이겁니다. 근데 수은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반응을 연구하기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차징 커런트가 흐르는 요 영역이 좋겠죠. 왜냐? 다른 영역에서 이 영역은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요 반응이 워낙 더 포타슘 이온이 많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압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영역 즉 플러스 0.25V보다 더 플러스인 영역에서 연구도 힘들어요. 왜냐 수은 자체가 요게 바뀌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 어떤 전극을 이제 우리가 월킹 일렉트로드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차징 커런트 영역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포텐셜 윈도우라고 합니다. 포텐셜 윈도우 창. 요 영역이 얼마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시 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